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곧 오찬 회동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늘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자리를 함께합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지 78일 만입니다. 각 당 대표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도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배석합니다. 일단 오찬 전 간단한 기념사진을 찍고 인사말이 차례로 오갈 걸로 보입니다. 애초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한 뒤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단독 회담도 별도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 요청을 수용해 3자 간 회동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 만남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네, 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순방 결과를 소개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설명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교섭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정한 의제를 정해두지 않고 만나는 자리라고 설명한 만큼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비롯한 민주당의 개혁 입법을 두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일단 야당과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를 쌓아나가는 첫 단추를 깨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나 야당 대표와의 만남 정례화 등 가능성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만나서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앞둔 여야, 서로 다른 기대 속에 사전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회동이 꽉 막힌 대치 정국을 풀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여야는 회동에 어떤 자세로 좀 임할까요?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이 회동 자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이 개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할 거란 예상입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이 추석 전 가시화된 이 검찰 개혁의 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며 이 당정대 원팀 이 찰떡 공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기본적으로 경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에 대한 협조 요청을 빠뜨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새 지도부끼리 아직 악수 한 번 나누지 않은 만큼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손을 내밀지도 관심인데요. 박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중재로 여야 대표가 악수하고 경색 국면이 풀릴 기회를 맞이한 건 맞지만 형식적인 악수가 아닌 내면적인 진정한 악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자 회동 이후 대통령과의 단독 만남까지 예정된 국민의힘은 회동 준비에 더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번 회동으로 여야 지도부와 대화 물꼬를 튼 건 의미가 있지만 변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만만찮은 직언을 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대통령이 국정 난맥상을 풀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번 만남은 보여주기 쇼에 불과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회 독주를 막아내고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막아내는데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여당의 입법 폭주 비판뿐 아니라 민생과 협치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라고 YTN에 귀띔했습니다. 네, 정치권은 또 미국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 사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구금 사흘 만에 긴급 전세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미국 당국과의 남은 행정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석방 협상을 예의주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각 기업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대미 투자 등을 대비해 근본적인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엔 국회 외통위에서 외교부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도 진행되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 당국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석방 교섭 진척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성비위 사건 후폭풍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의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조국혁신당은 어제 지도부 총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사퇴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아침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는데 상징성이 큰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방안 또 원외 인사를 세우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미정 전 대변인 측에선 지도부의 총사퇴가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 여성의 강미숙 고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정작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퇴하면서 이 피해자들이 공격을 받게 될 소지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안팎의 시선은 또 지도부 사퇴 뒤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조국 원장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피해자 측면에선 조 원장이 마지막 기대였는데 이게 끊어진 셈이 됐다며 조 원장이 실기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의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막바지 협의를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우리 국민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요? 자, 홍선기 기자. 자, 지금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미 투자 기업들을 위해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면서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로 이민 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7일 저녁,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며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이민 단속국은 할 일을 했다면서도 미국에 없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인력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불러들여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ime ICE was doing right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But we do have to work something out where we bring in experts so that our people can be trained so that they can do it themselves. Does that make sense?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SNS를 통해서도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오라며 그들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에서 취업과 노동이 가능한 비자는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 대가로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민원이 많은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인 근로자 고용에 또 한 번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담당하는 지규현 부장판사는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장환 목사에게 오는 1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다시 통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중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불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번이 8번째입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증인신문에 앞서서 향후 재판 일정을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현재 내란 관련 재판 3건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들을 병합해서 오는 12월쯤 심리를 끝낼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고 향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성격의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지 판사는 또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당사자인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신원식 전 실장을 소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이 안가로 불러 계엄의 계획을 처음 밝힌 거로 알려진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인 만큼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국회 계엄해제 표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내란 특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에 함께 있던 의원들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참고인 소환에 힘을 쏟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김장환 목사에게 소환을 다시 통보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김장환 목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목사 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목사 측에 오는 11일로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통화 기록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당시 기록은 공수처 수사 때 확보된 자료로 특검 수사와 공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김 목사가 또 불출석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며 이후의 절차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판에 넘깁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과 통일교 현안을 전달하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오늘 전 씨를 재판에 넘긴다고요?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돼서 내일 영장기한이 만료되는데요. 특검은 오늘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와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대가로 박창욱 경북도 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등의 공천을 윤핵관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구속 뒤에도 전 씨를 6차례나 불러서 조사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전 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는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주 특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연달아 소환할 예정이죠. 네, 특검은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임명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해서인데요. 당시에 한 전 총리는 자신이 후보를 제안한 게 아니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력서를 보내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이 제출받은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 귀걸이와 목걸이를 건네받은 김건희 씨가 회사에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또 한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재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한 의혹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한 전 총리와 한 총재 측 모두 출석에 응할지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개명 위기에 놓인 건 검찰 잘못이라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검찰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노만석 대행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예, 지금 기자 연결이 잠시 매끄럽지 못한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수사 권한 집중과 수사 능력 확보 등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데 행안부가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는 만큼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소청의 영장 청구권, 기소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법 통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중수청이 충분한 수사 능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소속이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소속 부처를 바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쌓은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당정이 추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계획이 발표된 뒤 검찰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냈지만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자칫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보안수사하면 기소할 수 있었던 건데도 계속 불통하다가 끝나거나 불기소로 가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거죠. 검찰개혁이 닻을 올린 가운데 졸속이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에 문제가 생겨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맡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죠.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명 위기는 검찰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깊이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대응과 민생 활력, 생활물가 관리 같은 거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목표를 정밀하게 정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 투입해 단시간에 성과를 내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에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도저히 못 따라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봉쇄됩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못 받기로 했는데요. 공급 대책과 함께 나온 대출 조이기 정책,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영성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가계대출 오름폭까지 커지자 정부가 6.27 대책 이후 2달여 만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LTV,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 한도는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주택 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을 새로 지을 때의 최초 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 6.27 대책보다 규제 대상은 좁아졌지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마찬가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거사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출이라든지 하는 분을 막아버리니까 현실적으로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어나다면서 1인당 평균 6,500만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보증 회사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하면서 전세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전세 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과 보증 비율 축소 방안에 대해선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은행이 더 큰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기준도 내년 4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4년 뒤인 오는 2029년 정부 적자성 채무가 1,300조 원을 넘길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와 국가보증 채무 등 이른바 잠재 채무도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산 2조 이상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날 거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 보증 채무가 2029년 80조 5천억 원으로 4년 만에 63조 8천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서대문 유괴 미수 사건 수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지자체, 교육청 등과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대한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범죄나 교통사고, 재난 관련 위험 요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또 등하굣길에는 일선 경찰서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인력도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과도 협력해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아동범죄 관련 신고는 코드 1 이상으로 지정해 인접 순찰차와 관련 기능이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범죄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아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여야 관계 자체가 사실 극한 대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떨지 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뭐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여야 이 정치 상황이 경직돼 있죠. 예. 뭐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대로 뒀다가는 이 여야의 대치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충돌만 하겠다. 라는 입장에서 저는 여야 지도부 회동을 결단하셨고, 특히나 장동혁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귀국하자마자 계속해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했고, 결국엔 장동혁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단독 회동을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일단은 굉장히 그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따로 빼서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고 해서 일단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다음을 보여주겠다는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상황을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오늘 그런 회동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야 지도부가 면은 구겼다. 먼저 풀었으면 좋았을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마지못해서 푸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회담의 어떤 승자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을 악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단독 그런 만남이 또 있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사안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이 회담이 뭐 여야 대표가 서로 악수를 하냐 마느냐 이게 관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 또 의미 있는 장면을 만드시면 그 자체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회담입니다. 어떻게 될지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고요. 자, 이 이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으로 이제 회담을 하시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상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뀐 부분을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 이후에 두 분이 따로 만나게 되면 특검에 대한 저희 당의 수사, 특검에 의한 저희 당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여야 대치 상황, 여당에 의한 너무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불거진 미국에서의 그 불행한 일들,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진 이 미국 이민세관국의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체포, 이거에 관련한 외교적인 문제, 관세와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아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일단 지금 그 언급해주신 조지아주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앞서 그 오찬 회동 관련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 미국 구금 근로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일단은 뭐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우리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서 이분들을 좀 데려오겠다라는 결정이 나기도 했고,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 그 현대차와 LG CNC인가요? 에너지 솔루션이죠. 예. 거기에 대한 한국인 근로자들을 구금한 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죠. 75년 한미동맹에 대한 동맹국에 대한 대우가 고작이 이것인가.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 해놓고 나서 뒤돌아서서 우리 한국인들을 저런 식으로 구금하고 감금해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유감을 표명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공동 대응해야 될 상황이죠.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장동혁 대표도 물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겠으나 또 여야가 이번에는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과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힘을 모아서 같이 어떤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이 대책 마련 부분도 정부가 외교부와 산업부 모든 어떤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자기 할 일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또 한국과의 관계가 뭐 변하지 않을 거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본심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동맹국 중에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고라도 왜 이러한 일을 벌였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또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 여기에서 아마 지금 협상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이민세관국의 이 단속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고용을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은 미국 국민에 한해서만 해달라. 그리고 인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정말 전문가를 데려와서 미국 인력을 교육시켜서 그 인력으로 대체해라. 이러한 명확한 메시지. 결국 미국 국민에게만 이익되는 일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에 항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항의 일변도로 왜 대미 관계가 이렇게 됐느냐의 원인을 미국 측에 자꾸 전가하는 듯한 어떤 방향은 이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아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일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도 오늘 아침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국민들의 걱정이 크셨을 것입니다. 유례없는 사태로 가족들과 기업 관계자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졸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구금 사흘 만에 300여 분 모두 긴급 전세기를 타고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묻겠습니다.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러 간 우리 한국인들이 왜 손과 발에 수갑과 쇠사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합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체 무슨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왜 합의서 한 장 못 받았습니까? 네, 뭐 상당히 상반된 그런 여야의 입장이 나왔고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 그러니까 역할 부재론과 관련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조저지 사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국민의힘이 여전히 정치에 대한 기본 기초 체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 이걸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습니까? 주어를 트럼프한테 물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묻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나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구금하고 7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한테 고작 돌아오는 게 우리 대한민국 300명의 근로자들을 구금하고 수갑을 채우는 일입니까? 이게 동맹국으로 살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좀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민의힘도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거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지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명이신데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외교의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어는 제대로 잘 잡은 걸로 보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누가 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을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해야죠. 그 야당의 본분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항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모두 이 감정은 한국인이면 다 똑같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데 항의하자, 당당하게 나가자, 양보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 이민 세관국에서 저렇게 우리 근로자를 데려갈 때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기는 미국 땅이고요. 미국의 이민 세관국은 대단히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우리의 상대가 미국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러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빨리 그쪽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이익이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기로 이제 함께 데려오기로 결정한 부분은 상당히 좀 다행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이제 대미 관계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뭐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미국에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또 안 좋아질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렇습니다.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또 분석해야 될 어떤 사안인 거는 맞으나 이걸 한미 정상회담에 완전히 전반적인 협상 결렬이고 부족함으로 규정 지어버리면 그러면 협상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저는 과도하게 연결짓는 것들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잘 대응해서 사흘 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로 다 데려오고 이 부분도 사실 그 나중에 미국이 입국할 때 페널티가 없도록 한 상황으로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도 이제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는 럭비공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본심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이민국이 제대로 잘했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날 또 한국과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어떤 트럼프의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태도 변화인데 트럼프가 대한민국에만 그러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관세 협상도 하려면 최소한 처음에 출발은 여야가 공동 대응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고요. 차후에 협상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미전하면 야당에서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첫 시작부터
무조건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인과관계가 좀 너무 과잉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또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이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검찰개혁을 천명했던 정부 여당의 뜻에 따라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기존 검찰청이 맡고 있던 핵심 업무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분리해서 맡게 됩니다. 공소청이 기소를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분리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사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명칭과 역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재부의 핵심이었던 예산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방송통신 기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서 그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이 되고요.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이 되면서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정부 조직이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핵심은 검찰청 폐지 이후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그리고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지금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좀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현재 그 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관철이 되겠죠. 이제 얼개만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 77년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능은 남아있으나 이름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고, 일단은 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 둬서 수사 기능은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예. 공소청만 법무부가 가지고 가는 건데, 일단 얼개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 부여할 건지, 그리고 그걸 수사권을 줄 건지 요구권을 줄 건지 아직은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행안부나 아니면 독립청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얼개는 끝났다고 봐서 이게 뭐 그대로 가는 거냐가 아니라 예. 그대로 가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체제를 바꿨다.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민생 예산 부분들을 기재부가 메모드급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 사실상 민생에 맞게끔 각 부처에 나눠줄 수 있는 총리실 산하에서 그거를 기획을 하고, AI 산업이 국가 근간 산업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천명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발맞춰서 과학기술부에 대한 부분들을 예.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켰다는 부분들. 방통위는 아마 언론개혁의 일환으로서 그 구조를 바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저희가 앞서 녹취를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만,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서 깊이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큰 조직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을 떼서 그것도 완전히 산하기관이 그냥 바뀌어지는, 이 소속기관이 바뀌어지는,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이 수사 기능을 떼어줘야 하는 입장. 그럼 이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나?
그런 수사관이 되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려면 공소청에만 있어야 하고 하는 일은 기소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쌓여질 거예요. 예. 소속된 조직이 축소되니까요. 방금 전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뭐 경제부처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붙였다 떼었다 많이 했으니까 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검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어도 정부의 안은 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주장했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는 여당에서는 행안부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당이 이긴 것처럼 됐어요. 과연 그럼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합치되는 결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국정운영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까지 들게 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 1년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80년 가까운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형사법 체계를 다 바꿔야 하는 이 작업을 과연 1년 안에 할 수 있느냐. 모든 법률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규율이 되고 있는 이 복잡한 구조를 1년 안에 이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도 없이 큰 그림부터 먼저 정해놓고 이거를 진행을 한다는 건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얻게 될 이런 피해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느냐. 대검찰청 그 이름 없애는 거에 치중한 것보다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생각을 했던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예. 여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이 설정이 됐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비판을 좀 의식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다, 대통령의 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행안부 산하냐, 법무부 산하냐 이 부분의 결정의 키는 누가 쥐고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입법부가 쥐고 있었죠. 대통령께서도 천명했습니다. 개혁의 키는 입법부가 주도를 한다. 본인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수반이다라는 말을 이미 여러 차례 했기 예. 때문에 뭐 겉에서 보기로는 이게 정부와 당정 간의 어떤 누가 이기냐의 게임으로 봤을 땐 당이 이겼다. 뭐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다만 좀 좋은 말로 풀이하면 개혁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예.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왜 대통령의 어떤 그 공으로 취하했겠느냐. 면은 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상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재빠르게 뭔가 얼개와 뼈대는 맞출 수 있으나 최소한 개혁을 해놓고 나서 2년, 3년, 4년 이 기간 동안은 그 개혁의 성과에 대한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개혁을 했다고 성공했다? 그건 이퀄이 아니죠. 개혁을 해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성공의 요체이기 때문에 일단 입법부가 개혁의 골자를 바꾸면 그 운영 주체는 행정부가 될 것이고 그 운영을 행정부가 잘했을 때 개혁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 행정부가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개혁을 같이 완수하는 말하자면 동반자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또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청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인데 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거세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당정 협의에서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됐던 것들은 일부 한 10에서 20% 되는 정치 검찰들. 예. 예를 들어서 특수부, 공안, 뭐 일부 이런 이 반부패 등 이 정치권과 그런 권력에 줄을 서서 본인들이 입신양명을 노렸던 검사들이 결국엔 이 검찰을 망가뜨렸다고 보는 것이고 노만석 권한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결국엔 우리 탓이지 않냐. 지금의 검찰이 폐지가 된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형사사건으로서 여러 가지 민생사건을 했던 검사들은 열심히 일했고
억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개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개혁 과정에서 검토가 됐을 것이다. 예. 하지만 다만 개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진통을 안고 가야 되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앞서 얘기했듯이 입법부가 이 골자를 잡으면 행정부가 이 고스란히 이 국민들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라서 예. 거기에서 이제 성패가 달렸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번 그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 주목됐던 부분, 지금 검찰청 이야기도 있었지만 방통위 역시도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고 역할을 조금 그동안 과기부와 좀 나눠서 했던 역할을 일원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금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그런 개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미 이제 공영방송에 관련한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여당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많이 실현이 됐죠. 또 의도도 다 알게 됐고요. 지금 보면 이 개편안에 따라 이름에 그 미디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고 예. 업무가 약간 바뀌는 거 외에는 뭐 크게 지금 현 방통위가 바뀔 건 없다. 그런데 이제 수장이 바뀌게 되는 것을 관심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이진숙 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분이고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되면서 업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이재명 정부 초반기에 국무회에서 발언했었던 것들 이런 쭉 보면 이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얼마나 껄끄럽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기능 때문에 이 현 상황에 맞는 어떤 조직 개편의 필요성 때문에 이 방통위를 바꾼다 이렇게 인식하실 분은 적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개혁안이 이제 실현이 되겠는데 정말로 국민들께 이런 것들은 억측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새로운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존의 방통위원회랑 뭐가 달랐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분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정말 이 방송, 통신, 미디어 환경에 맞는 일을 했는지 성과를 보여주는 일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고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얘기들이 오갈수록 국민들께는 도움이 안 된다. 성과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그 개편안이 현실화가 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오늘 아침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도 역시 검찰 해체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를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입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청래 대표인가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줏대도 없고 제대로 자기 생각을 밀고 가지도 못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이재명 위에 김어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강경파 김어준 씨가 이끄는 강경파 당원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내가 다음번에 뭐 의원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당대표 최고위원도 할 수 있으니까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이 하자는 대로 쭉 가는 거죠. 앞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여의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김어준 씨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어제 그 곽상원 민주당 의원도 이 부분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정청래 대표도 여의도 대통령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치인이라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할 것이고 큰 꿈을 꾸는 게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는 것이고 예. 최근 들어서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부터 김어준 씨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어떤 매체 파워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공고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이 정치 등용문으로서 예.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규정 사실 돼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비판적 시각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청래 대표도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김어준 씨도 본인의 어떤 언론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뭐 그런 메인 예. 앵커일까요? 그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유튜버로서도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곽상원 의원이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들을 기사화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링크를 해서 유튜버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곽상원 의원이 또 이렇게 용기 있다라고 어떻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또 왜 우리 민주당에 오랫동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어준 씨를 공격하냐라고 예. 하면서 공격받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어떤 진영 간의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성향으로 김어준 씨가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저는 곽상원 의원의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하게 민주당 내에서 공론회장에서 과연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한 토론들을 통해서 정말 정치는 정치 영역대로 국민들의 민심에 맞게끔 가야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예. 그런 우리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유튜버 논란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금 뭐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 정치에서 그동안은 뭔가 이게 권한이 있고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춘 분들이 여론을 끌고 왔다고 볼 때 지금 보이는 현상은 뭐 미국도 그렇고요. 대단히 처음 보는 상황이 예. 맞는 걸로 보이죠. 제가 이제 권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무대 바깥에서 강력하게 뭔가 의사 표시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그 숫자보다 훨씬 더 과대하게 보이는 목소리를 정치권으로 유입시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도권 내에 있는 소위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목소리에 영합해서 이 목소리를 더 키운다는 현상이에요. 그분들이 이것을 차단을 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예. 이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어준 씨가 뭐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당에서는 이미 한번 홍역을 겪었죠.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 몇 달간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주 고운 말을 썼지만 결국 그분과 결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고 이제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얘기죠. 이것에 또 영향을 받아서 여당 대표 선거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타 다른 분에게 붙였던 것과 다르게 봐야 됩니다. 각별히 다르게 봐야 돼요. 예. 기존의 여의도 대통령 이런 말들은 야당,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다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여당 내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대통령으로 지칭이 된다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더 고려해야지 이게 단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여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네, 자 말씀 나눈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하는 그림이 조금 전에 좀 들어왔는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그리고 박준태 비서실장 비롯해서 지금 야당 지금 대표단이 용산 대통령실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정무수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고 또 지금 보시면
함께 좀 웃으면서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과의 만남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지금 이 장면에서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지금 지금 보이네요. 자, 정청래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각 대표의 비서실장도 오늘 함께 좀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제 없이 지금 오늘 회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던가 또 예산안 처리 이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관련 설명도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함께 그 오찬 장소로 좀 입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장소에 지금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악수를 나눴네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웃으면서 다행히 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일단 두 분 이 모습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악수를 나눈 것에 좀 의미를 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보십시오. 예. 지금 손을 포개게 대통령께서.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저겁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의 극한 지지상을 본인이 서로 손을 연결해 줌으로써 조금 경색을 풀었다는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악수를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고요. 정청래 대표도 언제까지 악수를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고심이 많았을 것인데 대통령께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줬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본 장면은 서로 좀 웃으면서 악수도 나누고 아직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좀 더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볼 때 주인공은 이제 어쨌든 주재를 하는 이 회담을 주재하는 대통령이고요. 대통령 면전에서 여야가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고 상상하기 좀 어렵죠.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구금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안 얘기, 특검 얘기 여러 말씀을 하실 텐데 결국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씀처럼 여야를 아우르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운 일이 급작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주재의 이 회담은 대통령이 끌고 간 대로 갈 것이지 정청래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 악수까지 한 마당에 저희 당 장동혁 대표와 옥신각신하는 모습 거기까지는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만남이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야정 협의체 혹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정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정례화란 자체가요, 굉장히 좀 정치적인 요구예요. 정례화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굳이 의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화를 표면적으로 한다. 이게 보여주기 쇼라고 장동혁 대표 얘기했듯이 그러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굳이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연락해서 보자.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정례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정치권이라는 게 비공개로 서로 간의 비공개에 대한 의제를 지켜주면서 만나고 물밑 접촉하고 이런 게 정치의 복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 대통령 외에도 정청래 대표도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들은 정상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당의 모습에서 벗어나라. 저는 그게 또 국민의힘의 우선적인 협치의 기본적인 체질
변화가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정례화보다는 수시로 여야 대표와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또 맞닿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오찬회동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송사퇴를 한 상황인데,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조국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또 당내 성추행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강미숙 변호사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8월 15일에 사면이 돼서 나온 후에는 액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액션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서운하죠. 그건 서운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예. 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이게 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페이지 넘게 쓰셨어요? 네. 저희는 뭐 지도부 사퇴를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아무리 연락도 못 받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약간 저는 뭐랄까요,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솔직하게. 자,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도부가 총사퇴를 한 것이 피해자 측이 원한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느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도부 총사퇴가 저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조국 원장만 빼고 다 사퇴를 했는데 조국 원장도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이 이번 강미정 전 대변인의 성비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요, 모두의 책임들이 지도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초 대응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대응을 해서 지금의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어떻게 계속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성역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몰락의 위기에 처했다. 성역화가 누구냐면 조국 전 대표를 성역화시켜버렸어요. 조국 전 대표는 건들지 마라. 조국 전 대표는 잘못이 없다. 조국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해명을 하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조국 혁신당 당원들까지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대응을 했던 지도부 사퇴하는 거. 물론 이제 강미숙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사실상은 사퇴를 했어도 진즉했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게, 그러니까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그냥 지도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 조국 혁신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좀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대단히 어려운 답변밖에 못 드리겠어요. 급조된 정당의 한계가 1년 조금 지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정치 지향이라든지 명분 없이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 의석수도 많습니다. 원내 제3당 12석입니다. 전체 의석의 4%를 점유하고 있는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뤘다.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정치활동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무엇으로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는가. 저는 특별한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조국 전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조치, 본인을 포함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리고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드리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광복절 사면 복권 이후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그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불편할 수 있죠. 아니죠. 불편하죠. 사실상 성인지 감수성이 이 정도의 바닥을 치는 당, 결국에는 뭐 개혁도 개혁이지만 기본적인 국민적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말로는 값어치가 떨어졌죠. 합당을 할 때는 갑이 물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있었으나 사면이 됐고 다시 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못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공격적이고 개혁적인 부분들의 망치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것에 뭐 많이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송비 사건을 대하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나머지 지도부들, 그리고 이걸 수습에 처리해가는 이런 아마추어리즘적인 어떤 정당 운영의 조국혁신당을 보면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이 당이라는 게 원정주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값어치가 있을 때 합당을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미 값어치는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원도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 열흘째인 오늘 강릉 지역 취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4%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평년 대비 17.5%에 불과합니다. 강릉에는 지난달 30일 이후 두 번째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기존 급수 지원 차량 50대에 더해서 10,000리터급 이상 대용량 물탱크차 20대 등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가뭄 사태로 현재 김진태 지사 등 강원도 지휘부가 강릉에 상주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가뭄 해결 시까지 평창 도암댐 물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메마른 땅으로 변해버리는 이른바 돌발 가뭄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땅을 빠르게 말리면서 나타나는데 기후변화로 그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극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역시 이런 현상으로 더욱 땅이 메말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통 가뭄은 오랜 기간 비가 부족해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돌발 가뭄, 이른바 급성 가뭄은 불과 2주 만에 땅을 바싹 메마르게 합니다. 폭염이 주요 원인으로 뜨거운 열기가 땅을 빠르게 말려 단기간에 가뭄을 불러오는 겁니다. 2018년 여름,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기록적 폭염 속에 전국적으로 돌발 가뭄이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간간히 소나기가 있었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땅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 같은 돌발 가뭄은 최근 4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온난화로 폭염이 강해진 데다 강수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비껴간 지역은 폭염과 맞물려 급격히 마르는 겁니다. 이번 강릉의 극심한 가뭄 역시 호우 부족과 폭염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여름철 폭염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그 강수입니다. 강수가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집중호우 형태로 짧은 기간에 내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 돌발 가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돌발 가뭄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수량과 2, 3주간의 폭염 예측을 함께 고려해 토양 수분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돌발 가뭄이 더 자주, 빠르게 찾아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돌발 가뭄이 본격적으로 많아진 지가 지금 한 10년, 20년 정도 됐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서도 이런 돌발 가뭄이 계속 강해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폭염 증가하는 것만큼이나 돌발 가뭄도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떠오르는 돌발 가뭄. 예측 체계 개선과 대응 방안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으면서 경기도가 행락객과 지역 주민 등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1m를 기록한 뒤 계속 상승해 새벽 6시에는 1.43m를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환경부는 위성 영상을 통해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게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나타났습니다. 3년 만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새벽 일어난 개기월식입니다.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개기월식이었습니다. 개기월식은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하는 보름달 기간 중 달 궤도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올 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3년 전에 비해 달이 본 그림자에 깊숙이 들어와 더 선명하게 붉은 달을 만들어내는데요. 새벽 1시 26분부터 달 일부가 가리는 부분월식이 시작됐고 개기월식은 2시 30분부터 1시간 23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촬영한 전남 고흥 지역의 개기월식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전국에서 관측 가능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다음 개기월식은 내년 3월 3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35만 호를 착공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까지 맡으며 속도전에 나선다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과 함께 미국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이제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하겠지만 공공주도입니다. LH가 네. 실질적으로 리더십, 주도권을 갖고 시행 자체를 LH 보고 해라라고 하는 공공주도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럼 왜 이렇게 LH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냐?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마 민간이 뛰어들게 되면 또 인허가 문제, 또 택지를 사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속도 차원에서 역시 공공주도를 결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앞서 여러분들 표현을 잘 보셨겠지만 2030년까지 130만 호 착공입니다. 보통 예. 이제 인허가 기준으로 해왔던 관례를 깨고 실제로 이제 땅을 파고 착공하는 그 양을 했는데 실은 공급 대책에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영끌을 해서라도 막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명확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경우에 내가 굳이 뭐 가령 8억을 주고 지금 집을 살까? 조금 있으면 저 집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뭐 5억에서 6억 사이에 살 수 있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뛰어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투자 심리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LH가 직접 시행까지 하게 되면 분양가를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에 왜 공급이 안 되느냐 딱딱 지면 될 텐데 일단 땅이 없습니다. 택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재건축의 조합 분담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카페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공사비 자체가 오르면서 재건축하려면 웬만한 곳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뭐 6억, 7억을 내야 뭐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재건축에 빠져들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하거든요. 그런데 LH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택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택지에서 직접적으로 LH가 나서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택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LH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 시공은 민간이 그대로 하면서 민간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정부는 좀 빠르게 속도를 내서 공급에 대한 확실한 좀 사인을 국민에게 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죠. 이게 정부가 분양가에 지금 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이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그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공사비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측면, 또 하나 땅값 자체가 올라갔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게 분양가 차원만이 아니라 이 집값 자체, 매매가도 상당히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예. 6월에 첫 번째 나왔던 뭐 역사상 가장 강했던 규제,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뭐 소득과 뭐 집값 상관없이 끊는 이 대책이 초반부에는 효과가 있었고요. 거래량도 지금 대폭 줄었거든요.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10,000건의 거래가 지금 2,000건대로 줄었으니까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집값의 안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률이 축소된 거지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서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8월 셋째 주, 넷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줄었던 집값 상승률이 다시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국이 지금 서둘러서 공급 대책을 내세운 것도 그런 또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대출을 더 조였거든요. 이 네.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내 집이 있고 다른 집에 전세 들어갔을 때 그 네.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이제 2억으로 완전히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용산구라든가 강남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LTV라고 하죠.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을 기존 50%에서 40%로 그런 줄이는 방법도 있었고 네. 임대사업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일단 주담대를 0으로 0%를 하게 되는 기존에만 해도 규제 지역에서 한 3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아예 이제 주담대 자체를 못 받게 하는 0%로 LTV를 줄였던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지금 저걸 하나하나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 매수 쪽, 진입 장벽을 끊어내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막아내려는 그런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런 대책들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나 매수자가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해줘서 내가 집값 떨어지는데 집 안 사기를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같은 규제를 놓고 국민들의 생각뿐이 나는 집 난 사고 싶었는데 네. 왜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하지? 미리 산 사람들만 굉장히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인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책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세금 규제, 즉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미 이제 집을 사고 있는 쪽들에 대한 세금 규제도 저는 써야만 집값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덧 지금 강남구의 평균이 33억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강남에 가서 한 채 아파트를 잡으면은 20억, 또 한 채를 찍으면 40억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공급 대책 그리고 진입 장벽을 막는 쪽도 되지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이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이 세금 규제 역시도 당국이 곧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당국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게 네. 시장 감독 기능도 강화를 했어요. 부동산 범죄 수사 조직을 신설한 건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좀 늦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도 있고요, 거래소도 있고요. 뭐 조금만 물량 터지면 바로 전화합니다. 그 계좌 거기에다가 뭐 투자자문서 같은 데다. 근데 부동산은 저렇게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키를 쥐고 감독을 하는 그런 조직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관련 범죄, 편법들의 전문 조직을 이제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매매가에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최고가를 이제 계약을 막 했다 쳐요. 그리고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2, 3주 있다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론대로 보도가 다 되고 투심도 흔들리지만
그 계약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건 누가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래했다가 거래 취소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담 조직에 가서 이게 왜 취소했는지 혹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거래 같은 거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저런 거를 이제 조달하고 해야 되는데 저것도 좀 설렁설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번 전담 조직이 하나하나 깐깐하게 보게 되면서 이제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도 신설됐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런 대책으로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데다가 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쇼크를 보이면서 아마도 미국을 비롯해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입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의 금리 인하 다시 돈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몰려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사거나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네.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쪽에서 더 싸게 물량을 던져야 되는 것도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럼 기존에 있는 이제 집 보유자들의 던지게 하는 그러려면 저는 결국은 세금 규제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고요. 국민분들이 형평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주식은 대주주 양도세 야 50억이 뭐냐 10억도 대주주야 라고 하겠지만 지금 집값은 30억 40억이 함께 있는데 이쪽은 규제를 하고 이쪽은 그냥 두고 라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는 보유세 부분도 나와야 비로소 어느 정도 뭐 집값에 대한 규제가 완성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미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건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차그룹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지금 300여 명을 구금을 했습니다. 10일에 귀국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 좀 여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 여파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저는 단순히 한 사건, 원래 좀 있었던 이 관행이었는데 뭐 네. 그냥 이 관행이 잘못됐고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전세기도 가고요. 또 조현 외무장관도 가서 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현대차와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만에 하나 이런 유사한 사건 뭐 뒤통수를 치는 사건들이 한 번 더 나오면 이게 꼭 뭐 이민 단속반이 아니라도요. 유사 사건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되게 트럼프 행정부가 좀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 의도가 우리도 이제 한미 관세 협정을 문서화해야 되잖아요. 지난주 이제 5일, 6일에는 일본은 문서화했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의 또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다음에 나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신규 공장 건설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돌아 미국이 재발등 찍는 거거든요. 예. 가령 이번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조를 들여서 이제 이걸 지어주는 거고요. 예. 거기에서. 여기 6조가 아닙니다. 이제 추가로 한 2조 5천억 정도를 더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9조짜리를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여기를 급습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체포 구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미국 공장을 투자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공장도 있고요. CJ 예. 제일제당 또 배터리 공장도 하나 더 있고 뭐 현대차 그룹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뭐 워낙 유명한 큰 사이즈의 또 뭐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미국 현지 근로자들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에서 쿼터를 또 비자 쿼터도 안 풀어주거든요. 예. 이 미국 자체에서 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이제 신규 투자 쪽도 꺼려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늦춰지게 되면 자신들도 아마 비자 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 투자를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양국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 투자 단계에서 그 비자 문제를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이번에 좀 나올까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의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비자 쿼터, 특히 전문직에 대한 비자를 좀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확대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풀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는데도 뭐 투자 대비, 그러니까 로비 투자금 대비 성과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우리가 막대한 투자고
$3,500 플러스 민간의 $1,500억 달러라는 거의 일본에 맞먹는 수준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일할 사람들에 대한 비자, 전문 비자들, 뭐 L 비자라든가 뭐 H1 비자는 안 풀어준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 현 장관 가서 사건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이 비자 쿼터, 특히 워크 퍼밋, 전문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SNS에도 그렇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뭐 말을 했더라고요. 네. 예. 게다가 조선 인력, 전문 인력 없잖아요. 예. 배터리 인력도 미국의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관련 전문 인력이 없다면 그쪽 불러들여서 그들을 도와할 수 있는 뭐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놓고선 비자는 안 주고 그럼 이스타라든가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B원 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이게 되게 좀 앞뒤가 안 맞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이번에 우리 전문직에 대한 워크 퍼밋에 대한 좀 확대를 강하게 좀 저는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있어야 뭐 미국에 투자도 하고 우리 인력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 등 미국과의 휴속 협상이 네. 좀 남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일본의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서명까지 마쳤고요.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일본 차는 15% 관세를 받습니다. 예. 우리 현대차는 아직 15%는 구두 합의는 했지만 서명을 안 했기 네. 때문에 지금 25% 관세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지금 내용들을 좀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콜하는 곳에 45일 내에 뭐 자금을 갖다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최초는 5대5, 나중에 90%는 이제 미국이 가져간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0월 14일이라는 이 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2심인 연방항소법원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상호 관세는 10월 14일까지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4일 이후에는 상호 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그러니까 안티 트럼프 국가들은 오히려 14일까지 지금 버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는 사건이 일본이랑은 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4일 전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우리와도 문서와 서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의 압박용 카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우리와의 문서 협상을 하는 이제 작업이 오겠죠. 예. 일본의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고 꼭 하나 의약품과 반도체는 반드시 이 최애국 대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일본은 안 넣었더라고요. 이걸 넣는 이런 전략을 맞이해서 아마도 곧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문서화에 대한 또 요구가 함께 올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즈의 히트곡 아파트가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노래상을 받았습니다. K-팝 가수가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로제가 처음입니다. 로제는 가장 먼저 자신을 믿고 도와준 브루노 마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이기에 기쁘게 이 상을 받는다고 영어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말로 프로듀서 테디와 블랙핑크 멤버들을 언급하며 늘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2월 미국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하며 브로드웨이를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다음 달 10주년 공연을 올리는 가운데 출연 배우들이 확정됐습니다. 제작사 NHN 링크는 어쩌면 해피엔딩 10주년 공연이 다음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두산 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클레어 역을 초연을 함께했던 배우 전미도와 최수진이, 올리버 역은 역시 초연에 섰던 김재범은 물론 신성민, 전성우, 정휘가 나눠서 연기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7월 배포한 할인권 450만 장 가운데 잔여분 188만 장을 오전 10시부터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앱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저장돼 있는데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됩니다.
아침만 해도 선선해진 공기에 드디어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내리쬐는 햇볕에 다시금 여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활동하기엔 더운 느낌이 나고 있고요. 앞으로 낮 동안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는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에는 또다시 오늘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이 자세한 기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만 해도 하루 만에 가을 내음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내리쬐는 볕에 공기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은 29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부산 기온 33도까지 지속겠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극한 호우가 쏟아진 호남 지역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 비구름은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호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 경남 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에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 남부에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단비 소식이 절실한 영동에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은 대조기라서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오늘 밤 사이 해수면까지 가장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해안가 출입을 절대 삼가시고 저지대에서는 대피로도 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남부의 비는 내일 저녁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남해안에서는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에서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공기는 선선한 가운데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온 변화의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가을 호우가 이어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배수로를 미리 점검하는 등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